네, 안녕하세요. 이제 교육공학으로 처음 만나는 날인데요. 교육공학이라고도 하고 교육방법이라고도 하는 영역이에요. 이 영역이 왜 중요하냐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가르칠까, 수업에서 내용을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가르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 요즘 교육이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뭐 코로나로 인한 변화, 온라인으로 인한 변화 이런 것들은 교육의 방법을 가장 많이 변하기 때문에 이 영역이 원래도 중요한 영역이었는데 온라인 학습이나 원격 교육 이런 것과 합쳐서 더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고 좀 어렵게 나는 경향이 있어요. 이 파트에서 문제가 나면 콕 찍어서 문제가 난다든지 어떤 모델이 났을 때 그 절차를 다 알고 있냐고 딱 찍어서 물어보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과정이나 교육 심리할 때 하는 것보다 이 영역을 조금 긴장하고 외워야 된다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암기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좀 꼼꼼하게 보는 그런 접근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교육학 공부가 어려운 이유는 영역을 쪼개보면 하나하나 쪼개면 한 13개 정도 되고 크게 쪼개면 한 7개, 8개 정도 되는데 이 강약이 다른 거예요. 어떤 영역은 자세히 봐야 되고 어떤 영역은 설렁설렁 봐야 되는데 그 접근을 잘 알고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교육공학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런 거 받으셨을 거예요. 유인물을 받으셨을 텐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책을 이제 한 권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자, 교육공학은 굉장히 내용도 얼마 없고 짧고 오늘 여기를 간단하게 하고 교수 설계까지 넘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공학은 아주 가볍다. 교육공학에 대한 개론인데 여기에서 어슈어 모형 하나 중요한 게 나옵니다. 나머지들은 그냥 넘어가도 괜찮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교수 설계는 굉장히 까다롭고 단계도 많고 외우는 게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기출이 너무 많이 나와서요. 사실은 여기보다 지금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제일 중요한 교수 학습 방법이 있고 여기 하루, 교수 설계까지, 그 다음에 객관주의 하루, 구성주의 하루 이렇게 쪼개서 이 2번에 걸쳐서 하고 교수 학습 방법을 마지막 한 주에 할 거예요. 이런 거랑 또 여기에 담겨 있진 않지만 최신의 교육 방법 트렌드, 온라인 학습,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은 행복한 교육에서 보충되는 부분도 있고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말씀드릴 텐데 요즘 교육 방법이 맨날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집중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요즘 강사 구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제 친구 동학년도 지금 5학년 담임하는 친구가 있는데 10개 반이 있는데 6명이 확진됐대요, 교사가. 6명이 교사가 못 나와요. 6명을 구해야 돼. 근데 교사를 구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마스크 쓰기 싫어서 안 나오고 그 다음에는 원격 수업을 하기가 싫어서 안 와요. 원격 수업을 안 해본 강사님들은 너무 이게 편치 않은 거죠. 원래는 휴직한 사람은 수업을 하면 안 되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한동안 풀어줬어요. 지금 휴직한 사람, 뭐 육아휴직한 사람, 연수휴직한 사람도 강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랬던 적은 없거든요. 굉장히 교육 방법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거죠. 교사들도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 월요일날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인강으로 들으신 선생님은 화요일날 듣게 되실 거고요. 체육 전공 선생님들은 일요일날 미니 모의고사를 직강인 경우에는 2시에서 2시 30분 동안 지금 굉장히 열심히 우리 9번 썼잖아요. 9번 열심히 쓰고 계시고 총 22번이니까 절반에 가깝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타전공이신 분은 중간에 전공을 기다리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강의실에서 5시 15분에서 5시 45분까지 듣고서 6시에 합류를 해서 같이 하는 방법으로 지금 진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형성평가 매주 있습니다. 매주 있으니까 새로 오신 분은 책을 보고 원래 하셨던 분은 책을 보지 않고 하는 것들 하고 있고 적자생존, 독자생존은 퐁당퐁당 이루어져요. 적자 한 번, 독자 한 번, 적자 한 번, 독자 한 번. 적자에서는 글쓰기에 관한 팁이나 자주 틀리는 표현 이런 거 하고 있고 독자생존에서는 행복한 교육이나 신문기사나 약간 면접까지 같이 커버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수업을 듣다 보면 어차피 다 하시게 되고 문제로 만나는 교육학, 교재에 담겨져 있는 문제를 다 풀게 되고요. 진도를 나가게 되고 마인드맵이 너무 중요하죠. 특히 1월부터 6월까지 공부에서는 무엇을 자세하게 기억한다기보다는 뭘 들었을 때 어떤 영역이지 이 학자는 뭐 하는 학자였지 이걸 떠올리는 게 중요해요. 그런 걸 하실 때 마인드맵이 굉장히 중요해서 힘드실 때 누워서 공부할 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맵을 복사하셨다가 너무 허리가 아프고 힘들고 막 전공 때문에 힘들 때 좀 누워서 이렇게 보다 자는 한이 있더라도 보시고 좀 어디다 붙여놓으면서 공부하시면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한 문단의 글쓰기도 첨삭 신청하신 분은 개인 피드백 하고 있고 첨삭을 안 하셔도 사례를 많이 보여드리니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작년 교재로 공부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올해 처음 들으시는 분은 여기 말풍선, 사고력 쑥쑥 말풍선 할 때 제가 제시하는 답이 1개, 2개더라도 내 머릿속에는 이것도 답이 될까? 저것도 답이 될까? 고민을 해보시고 좀 해결을 못하신 분이 있으면 겐톡으로 저한테 주셔서 이것도 답이 될까요? 저것도 답이 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그런 사고력을 길러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요거를 아무리 강조해도 매번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거 되게 지키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교육학이 좀 쉬우니까, 좀 착하니까 교육학을 많이 해서 교육학을 20점 받고 전공 때문에 떨어지는 분들도 있고, 아니에요, 저는 교육학 그냥 좀 쓸 수 있어요, 7월부터 들을 거예요 하다가 나중에 교육학을 열어보고 영역이 이렇게 많았는지 깜짝 놀라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처음부터 끈을 2개를 잘 잡고 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강의를 듣는 날 하루랑 복습하는 날 하루, 이 두 날만 교육학이 우선이 되는 거고 나머지 날들은 전공이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지금 공부를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우리 많이 했어요. 절반 이상 해가지고 지금 교육 방법 쪽에 와 있어요. 그래서 교육 방법을 한 다음에는 생활지도 및 교육사회가 양은 많지만 출제가 잘 안 되는 영역이라서 이 영역을 3주에 걸쳐서 배울 거예요. 교육 방법 다음에는. 그러고 나면 하나, 둘, 셋, 넷, 5, 6개의 영역을 배우기 때문에 20점짜리 모의고사를 보게 되고 현재로서는 5월 4일 날 10시 반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 20점짜리 모의고사 서론 쓰는 거 배웠죠? 요때까지 결론 쓰는 거 배울 거잖아요? 그럼 서론이랑 본론 2개 쓰다가 본론 2개랑 결론 쓰다가 이날에 가서는 서론, 본론 4개 쓰고 결론을 써보는 거죠. 얼마나 힘들고 지치나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야지 좀 감이 생기고 맷집이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불 모의고사를 보겠죠? 그러고 이제 힘들겠죠? 좀 쉬었다가 복습을 하겠죠. 이걸 해보면 나는 교육 방법이 약하네? 나는 교육 과정이 약하네? 나는 심리가 약하네? 그런 것들을 찾아내게 돼요. 그래서 복습 기간을 일부러 드렸어요. 여기까지 복습을 좀 하고 교육행정 제일 중요한 거 하고 평가는 짧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것도 지금 그때그때 달라요. 선생님들 내시는 거 보고서 서론이 약하다, 뭐가 필요하다, 어떤 표현을 자주 틀리더라. 그럼 요거를 그때그때 바꿔서 진행하고 있는데 서론 쓰기를 지금 하나, 둘, 셋, 넷, 5, 6번에 걸쳐서 기출 서론을 다 써봤고 서론 잘 쓰고 계시고 지금 결론을 1번, 2번, 오늘까지 하면 3번에 걸쳐서 하는데 서론보다 결론을 훨씬 쉽게 느끼시기 때문에 지금 오늘이 3번째인데 대부분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거의 손댈 것이 없게. 그렇지만 여러 가지 패턴을 익혀보기 위해서 6번 똑같이 진행할 거예요. 여기는 지금 보시면 이슈 있는데 포스트 코로나, 뭐 학교 교육의 역할, 지세대를 위한 수업 디자인 이런 거 있는데 지금 없죠. 시과다. 그래서 그때그때 중요한 거 내용을 나오는 걸 저도 몰라요. 행복한 교육 읽어보고 저도 신문기사도 읽어보고 논문도 읽어보고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올 거예요. 이렇게 전개가 되고 서론 결론을 다 하고 나면 본론 쓰기 연습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많이 좀 어렵긴 한데 점수가 많이 갖춰져요. 지금까지 2점을 써야 되는데 한 문장에 뭉치는 버릇이 있는 선생님이라거나 좀 살을 붙이는 게 어렵다거나 다이어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본론 쓰기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교육 방법 오늘 첫 번째 날이라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뭐가 있냐? 얘가 오늘 넘어가기가 싫은가 보네요. 비가 와서. 4주에 걸쳐서 교육 방법을 하고 있고 오늘은 제일 가벼운 오늘이 이 4번 시간 중에서 외울 것이 가장 적은 안 그렇다고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을 보고 나면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래도 첫 번째 시간이 제일 낫네 라는 걸 알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가볍게 들어보시다가 외우는 포인트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첫 번째 교육공학 교수 설계 이해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인강 선생님들은 형성평가 여기서 멈추고 푸시고 직관 선생님들은 푸셨기 때문에 연결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성평가 요런 거를 봤어요. 선생님들 한번 꺼내보세요. 요거 하실 때 꼭 집에서는 안 보고 하셔야 돼요. 나는 다 알지 싶은데 쓰라 그러면 잘 안 돼요. 행동주의 학습이론, 사회인지 학습이론, 인지주의 학습이론, 인본주의 학습의 전이와 망각 부적응 이렇게 흘러갔는데 지금 비중에서도 보시면 가장 자세하게 제가 다루고 있는 게 어디예요? 2번하고 3번을 지금 자세하게 다뤘죠. 2번하고 3번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1번, 4번, 5번보다 2번, 3번이 중요하고요. 미니 모의고사에서도 2번에서 하나, 3번에서 하나 이렇게 2개 문단을 냈었어요. 1번, 4번, 5번은 쓱 지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1번, 4번, 5번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티끌만한 내용이 있더라도
얘는 넘어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 행동주의 학습 이론으로 지금 우리가 현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 어떤 게 있었냐? 고전적인 조건화, 도구적인 조건화, 조작적인 조건화가 있었죠. 학자로 따지면 파블로크, 손다이크, 스키너 3명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3명이 가면 갈수록 앞에가 중요하다, 뒤가 중요하다? 뒤에가 중요하다. 현대로 가고 있으니까. 그럼 왜 뒤에가 중요한데?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실래요? 응? 왜 뒤에가 왜 중요해요, 선생님? 원 선생님, 뒤에가 가면 왜 중요해요? 몰라? 학습자의 능동성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여기는 실험도 강아지로 하다가, 그죠? 점점 능동성이 늘어가기 때문이에요. 여기는 자극을 줘야만 뭔가 행동이 나온다고 했다가 여기는 이렇게 하면 능동성이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학습자를 능동적인 학습자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중요하다. 파블로프가 실험을 했더니 뭐 종치고 개한테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있었죠? 기억나시죠? 시사점은 우리가 애들한테 뭐 종치고 고기 줄 거 아니니까 따뜻하고 친절한 분위기의 교실을 만들어주자. 뭐 실수해도 격려해주자. 애들이 교실, 뭐 시험 이러면 벌벌 떨게 하지 말자. 애들도 그렇다는 거죠. 교실에서 안 좋은 일만 있고 맞기만 하고 막 이렇게 하면 교실 도망간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주자 하는 시사점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손다이크 하면 어떤 동물 생각나세요? 무슨 실험? 쥐. 아니죠. 고양이죠. 고양이 실험이잖아요. 쥐 아니잖아요. 그 톰과 제리 그거 생각나네요. 고양이의 실험이 생각나잖아요. 고양이가 발판을 누르면 뭐 어떻게 한다. 그런 거 있었죠? 거기에서 효과의 법칙이 있었다. 먹이가 너무너무 맛있으면, 더 맛있으면 열심히 하는 거. 준비성의 법칙. 고양이가 이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면 잘 되는 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무슨 법칙이에요? 연습의 법칙. 그치? 우리는 끝끝내 연습을 계속 해야 돼. 이거 형성평가도 연습이고 모의고사도 연습이야. 왜 연습을 많이 해요? 학습을 잘하려고. 연습을 하면 할수록. 심지어 고양이도 느는데 우리가 왜 안 늘겠어요? 우리도 늘지. 고양이도 는다는 거죠. 자, 조작적 조건화로 넘어가 보면 스키너 무섭게 생긴 할아버지 생각나시죠? 강화를 하는데 정적 강화가 있었고 부적 강화가 있었다. 수요성 벌을 준다. 제거성 벌을 없애서 뭔가를 없애서 벌을 주는 거네. 무슨 아웃이죠? 타임아웃. 너 나가 있어 이거지? 특히 체육교과, 과학교과 막 실험하고 싶은데 너 하지 마. 태도가 안 좋으니까 이런 거 타임아웃이잖아요. 그런 걸 보시면서 이런 것들이 있었지 하고 머릿속에 그림이 떠오르면서 4개 칸이 떠오르면 되겠죠.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하는 방법에는 프리맥, 할머니의 법칙, 뭐 한약 먹으면 사탕 줄게, 뭐 하면 뭐 줄게 이런 거. 토큰 모아가지고 10개 모으면 뭐 상을 준다든지 스티커를 주면 뭘 한다든지 행동 조성 조금 해가는 거죠. 행동 계약, 용암법, 스르륵 스스로 할 수 있게 스르륵 도움을 줄이는 용암법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거 교양 수준입니다. 사실은 문제 행동을 바꾸고 싶죠. 잘하는 행동은 더 잘하게 하고 싶고 문제가 되는 행동은 줄여주고 싶어요. 타임아웃, 반응대가, 소거, 포만법, 상반행동 강화 등등이 있었죠. 넘어가도 됩니다. 반두라로 가서 반두라는 너무나 중요하다. 반두라의 이론이다. 그러면 열심히 봐야 된다. 무엇이나 무엇이 없이도 타인의 행동을 무엇하면서 학습한다. 관찰학습이니까 뭐 하면서 학습한다? 보면서 학습한다. 관찰하면서 학습한다. 그러면 무엇이나 무엇을 안 해도 관찰하며 학습할까? 아까 앞에서 했던 거죠. 자극이나 뭐 강화가 되겠죠. 그래서 강화나 자극이 없어도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 단어가 3개가 나왔단 말이죠.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강화라는 단어, 자극이라는 단어, 관찰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반두랍니다. 누가 중요하죠? 관찰이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우기신단 말이에요, 나중에. 분명히 반두라에 강화나 자극이란 단어도 있었어요. 있었지. 그치, 있었지. 근데 중국집에 가서 뭘 먹어봐요? 짜장면을 먹어보지. 중국집에서 돈가스를 파는 데도 있긴 있지. 그치만 중국집에서 짜장면이지. 그런 것처럼 반두를 하면 관찰인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공부할 때 한 번 읽었을 때 쫙 이해를 했으면 이 문장을 볼 때도 얘는 그냥 대충 힘을 들이지 말고 넘어가고 관찰에 반짝반짝
내가 보이도록 그렇게 공부를 하면 잘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머리도 쉬었다가 열심히 했다, 쉬었다 열심히 했다 공간이 생기게 되고, 얘를 막 힘주고 다 외우고 강화, 자극, 관찰 이렇게 다 하기 시작하면 병이 나는 거예요. 인지 이제 과부하가 오는 거죠. 그래서 관찰이 중요했다. 그 다음에 직접 모델링이라는 거, 직접 뭐 관찰을 하고 그것을 모방하며 하는 거. 상징적인 모델링, 이야기, TV, 영화의 주인공을 보고 하는 거. 올림픽에서 메달 따면요, 메달리스트들이 바로 광고에 나오지 않아요? 자동차 광고를 한다든지, 뭐 아파트 광고를 한다든지. 그럼 그 성공 스토리의 주인공이잖아요. 그 주인공이 뭔가 이 자동차를 탁 시동을 키면 성공한 사람이 타는 자동차와 같은 인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걸 보면은 그거는 상징적 모델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상징적 모델링화 시켜서 물건을 팔려는 그런 거. 그 다음 인지적 모델링은 보는데 설명을 해. 제가 이렇게 쓰면서 관찰하며 하면은 설명을, 언어 설명과 보는 것이 같이 이루어져서 그런 것들이 인지적 모델링. 자기 모델링은 자기가 자기의 수업을 잘하는지 관찰하거나 내가 내 성찰 일지, 일기 같은 걸 보면서 하는 모델링. 안 나온 거 뭐 있습니까? 종합적 모델링이 안 나왔습니다. 합치는 거. 평화가 뭐 계단을 올라가더라. 옆집 누나는 계단을 올라가는데 공을 가지고 가더라. 그럼 나는 계단을 올라가면서 공을 가지고 오네. 여기 사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을 모방을 해서 종합해서 하는 것을 종합적 모델링이라고 하더라. 관찰학습의 과정 먼저 본다. 봤어. 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기억을 해요. 기억을 하는 걸 뭐라 그래요? 폐지? 파지라고 해요. 파지. 교육학에서는 파지라는 단어가 가끔 나오는데 기억을 하는 걸 말해요. 기억을 했어요. 기억한 거를 떠올려 보기도 하고 똑같이 몸으로 해보기도 했어요. 재생.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해야지 하는 뭐가 될까요? 동기화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조금 까다로운 부분. 관찰학습에서 이 단계를 물어보면 좀 까다로운 부분인데 한번 보세요. 관찰학습의 영향 요인. 어떻게 하면 관찰학습이 더 잘 될까요? 모델이나 결과가 일관될 때. 모델의 특성. 매력, 지위 안 나온 거. 영역이죠, 영역. 그래서 매력, 능력이 있지. 능력 있는 모델이면 좋겠다.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왜 그걸 하지, 광고를 하지? 그냥 소년체전에서 상 받은 애가 하면 안 되나? 소년체전에서 상 받은 거랑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은 거랑 이런 능력이나 매력이나 지위가 다른 거죠. 그래서 한 번 메달을 딴 게 아니라 여러 번 메달을 땄거나 유명한 사람이 광고를 하자. 그걸 생각해 보시면 능력, 매력, 지위다. 자, 자기조절학습. 내가 내 몸을 조절한다. 내 머리를 조절할 수 있고 인지적인 요소.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조절할 수 있고 내 몸을, 행동을 조절할 수 있죠. 근데 교육학에서 우리가 학생의 행동을 조절할 일은 사실 많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2번, 3번이 아니라 1번으로 간다. 인지 전략이 있고 가장 중요한 메타 인지 전략이 있죠. 인지에 대한 인지, 메타 인지, 메타콘 이런 거 있잖아요. 메타 인지 전략이 있다. 메타 인지 전략 하면 이제는 글로만 보이지 않고 그림이 떠올라요. 그림이 떠오를 때 메타 인지는 어디 있었어요? 구름처럼 저기 위에 있었잖아요. 이 부호화나 시연이나 재생 그 애들 다 제일 위에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자기가 스스로 감시하는 그런 것들이 메타인지였다. 인지주의 학습 이론 전체는 부분의 무엇이 아니라 합이 아니라 그 이상을 말해.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야. 사실은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어. 그런 얘기죠. 인간의 사고 과정을 컴퓨터의 정보 처리 기제에 비유하는 정보 처리 이론, 정보 저장소, 감각 기억, 받아들여. 지금 제가 얘기하지만 제 얘기하는 것을 100%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고 밖에 비가 오니까, 한강이 보이니까, 날씨가 좋으니까 저기를 조금 쳐다보면 한 80만 들어오겠죠. 내가 주의 집중하는 만큼 들어오겠죠. 그 부분이 지금 들어오는 게 감각 기억이죠. 들어온 거를 집에 가서 복습을 해봤어. 어떤 기억이 될까요? 작동, 작업 다 됩니다. 작동 기억, 작업 기억 다 돼요. 처리를 한다는 거죠. 여기서 공부를 11월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복습도 해보고 써보고 막 기억을 해서 처리를 해, 코팅을 해.
그래서 장기 기억까지 가지고 온다. 화살표가 2개가 있겠죠? 여기서 장기 기억까지 오래 기억하려고 막 마인드맵을 그리고 암기표를 하고 뭔가 막 하는 거는 화살표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뭐가 생각나요? 부호화가 생각나요. 시험장에 가서 이걸 보고서 이게 뭐였더라? 고민해서 생각해서 썼어요. 그럼 뭐가 생각나요? 인출. 인출이 잘 돼야 되는데 부호화가 약해서 인출이 잘 안 돼. 어떤 현상? 설단 현상. 지금 답하실 수 있으면 돼요. 인지 처리 과정에 보시면 뭐가 있을까? 지각하는 게 있고 유지형 뭐뭐, 정교형 뭐뭐. 시연이 있겠고 그 다음에 장기적 파지 전략이니까 부호화가 있겠고 뭐 빠졌나요? 네? 뭐가 있어요? 안 들려요. 주의. 제가 생각이 안 났어요. 주의. 너무 안 중요해가지고 주의를 안 해가지고 주의를 얼마나 기울이냐 하는 게 있었고 지각하는 게 있었고 시연하는 게 있었고 근데 제 눈에는 얘네들은 지금 보이지도 않고 얘만 막 들어와. 그 다음에는 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얘는 들어오고 생각도 안 나 주의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주의 집중을 어떻게 하면 잘 시킬까요? 하는 그런 이론이 나오거든요. 거길 가면 아마 얘만 들어오겠지. 자, 그 다음에 인지에 대한 인지. 아까 나왔네요. 무슨 인지? 메타 인지. 메타가 붙으면 열심히 볼 필요가 있다. 학업 성취도가 우수해지고 학령기에 크게 향상하기 때문에 교사가 메타 인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학령기에 크게 향상한다며. 우리 중고등학교 교사가 잘 해줘야지. 대학교 지금 선생님들 성인 잘 향상이 안 된대. 그러니까 학생들 때 잘 향상을 시켜줘야 돼. 잘하면 학업 성취도가 우수해지니까 해줘야 돼. 이것도 한 가지 정도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일요일 날에 시험을 봤더니 부호화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써야 되는데 여기를 쓰신 분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얘가 좀 비슷하게 생겼어. 아까 정교화 어디서 봤는데 도식화, 조직화 어디서 봤잖아요. 얘네들이 부호화잖아요. 그러니까 부호화를 하면서 발체까지 썼는데 발체를 제가 틀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랑 헷갈리는데 그 이유는 이제 어차피 얘네나 다 공부를 잘하기 위한 전략 아닌가요? 메타인지나 부호화나 뭐 시연이나. 내가 생각할 때 얘네들을 다 뭉뚱그려서 공부를 잘하려면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지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물어봤을 때 이게 합쳐져서 헷갈리게 되니까 조금 구분을 해서 뭘 배울 때 그 그림 중에 내가 지금 하는 게 어느 부분인가, 시연인가, 돌아가는 시연인가, 부호화인가, 뭐 인출인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복습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4번, 5번은 안 중요하니까 넘어가 볼게요. 요런 것들이 있었지요. 요런 걸 쭉 배웠는데 보다시피 노란 박스가 여기 있었다. 훈련으로 배우고 보면서도 배우고 생각하면서도 배우고 제일 모호한 사랑으로도 배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이론에 따르면 타임아웃은 어떤 강화의 유형인가? 타임아웃은 좋은 거를 뺏어. 애들이 공놀이를 하고 싶은데 공을 뺏어. 좋은 것을 뺏으니까 뺏었잖아요. 뺏었으니까 벌이 됐잖아요. 제거성 벌에 해당한다. 이게 전공이랑 헷갈리는 분들, 용어랑 좀 다르다 하면 배점이 높은 전공으로 가셔요. 근데 이해는 하시면 돼요. 벌금 이런 거지. 돈이 좋은데 뭘 잘못하면 주차를 잘못하니까 딱지를 뗐어요. 돈을 뺏는 거지. 타임아웃이랑 똑같다. 자, 간헐적, 계속하지 않는 게 간헐이죠. 간헐적 강화의 유형 중에서 속어가 가장 늦게 나타나. 속어는 없어지는 건데 가장 늦게 없어지고 반응 확률이 높은 강화는 변동이 제일 좋댔죠? 건당 얼마 이런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돈 버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건당 얼마, 변동 비율이 가장 높다. 변동 비율이다. 꺼낼 수 있으면 되고 학습자가 자신의 인지, 정서,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해요. 이거는 학습자가 자신을 조절하고 통제해요. 그러니까 자기 조절 되겠죠. 자기 조절. 그럼 구분을 해보면 자기 조절 안에 메타인지가 있는 건데 자기 조절 안에 인지, 정서, 행동이 있죠. 메타인지는 공부 잘하는 거와 관련되니까 인지 안에 해당이 된다. 정리가 되겠죠? 조작적 조건화 이론의 한계점을 2가지 서술하시고 너무 좋으면 지금까지 조작적 조건화로 학생들을 가르치면 되지. 사실은 지금 이런 것들도 쓰긴 쓰잖아요. 근데 한계점으로 얘기해보면은 조작적 조건화 이론은 항상 뭔가 강화를 줘야만 행동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강화를 안 줘도 행동이 일어나는 사례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잠재적 학습에 대한 설명이 어려워. 잠재적으로 배운 거지. 가르친 적이 없는데
그게 뭐냐? 원숭이 생각나시죠? 원숭이를 이렇게 계단 하나 줘, 계단을 2개 줘, 잘했어, 박수 쳐줘. 원숭이 바나나 여기서 땄어, 박수 쳐줘. 여기서 땄어, 박수 쳐줘. 여기서 따서 박수 쳐줘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적이 없는데 그냥 박스랑 막대기랑 바나나를 위에 달고 널브러놨는데 원숭이가 혼자서 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아하! 통찰학습이죠. 통찰학습이 일어났다는 자체가 얘가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다. 인지적으로 안에서 일어나는 게 있다. 그런 것들이 있죠. 또는 로렌즈의 각인 현상이라 그래서 그럼 아기 오리한테 얘가 네가 엄마야, 엄마한테 와봐. 엄마한테 오면 박수 쳐주고 엄마한테 오면 박수 쳐주고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아래서 깨자마자 배운 적이 없는데 우리 엄마야. 그럼 엄마만 막 따라가 평생. 그걸 어떻게 설명할래? 설명을 못한다. 이런 것들이 한계점이 있다. 중요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심리를 배우고 있어서 지금 하는 거예요. 2번째, 정보 처리 이론에 따른 인지 처리 과정 중에서 반복을 통해서 정보를 유지해. 자, 반복해. 시연이죠. 시연이 2가지가 있는데 반복을 통한 정보 유지로 반복을 반복할수록 효과가 높아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공부를 집에 가서 또 하자. 반복할수록 안 좋아지면 복습을 왜 해요? 그러니까 반복할수록 효과가 높아지는데 집중적인 것보다는 분산학습을 해. 이게 그거죠. 나 교육학은 저기 9월, 10, 11월에 모의고사만 들을 거야. 그럼 될 것 같은데 잘 안 돼. 집중적인 것보다는 분산학습을 하는 게 좋아. 월요일날 차라리 이거를 3개월을 할 것 같으면 다 쪼개가지고 2주일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꾸준히 하는 게 좋아. 분산학습을 하는 게 좋아. 중요한 거는 처음이나 끝에 학습하는 것이 시연 효과가 좋다. 애들 쪽지 시험 보면서 오픈북 말고 여기 안에서 시험 볼 거야. 자, 지금 책 보는 시간 10분 줄게. 자, 5초 남았어. 이제 닫을 거야. 그러면 애들이 뭘 볼까? 책을. 제일 중요한 걸 보겠지.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걸 막 보다가 탁 덮잖아요. 그걸 보시면 시연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처음, 그리고 끝에 본다. 선생님들도 집에 가셔서 오늘 배운 것 중에 중요한 거를 복습을 하고 마지막으로 미니 모의고사 보시기 전에 한 번 더 보는 거죠. 2번 보는 그런 방법을 하면 공부가 잘 된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럼 교육 방법을 들어갈 텐데요. 요거 1번이 너무너무 가볍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벼운 거 살짝 하고 교수 설계를 오늘 조금 다루는 그런 날이 될 텐데 너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잘 가르치는 교사가 돼야 돼요. 엄마들한테 어떤 선생님을 담임선생님 만나고 싶어요. 그럼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죠. 학원에서도 잘 가르치는 선생님, 엄마들도 당연히 잘 가르치는 선생님. 우리 하는 일이 뭐예요? 직업이 가르치는 일이잖아요. 이거 우리 가르치는 일에 철학이나 교육과정, 사실 교육과정 교사들이 많이 만지지 않죠. 교육심리 이해는 하지만 그 이론까지 알아야만 꼭 되는 건 아닌데 방법은 너무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교사가 잘 가르치는 방법에 관한 영역인데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책 안에는 교육 방법이라는 거 안에는 헷갈리는 이유가 어떤 이론은 한 수업, 한 차시의 수업 안에서 어떻게 과정을 잘 짜서 잘 가르칠까요? 하는 내용이 있고요. 여러 차시의 묶음, 20차시, 30차시 전체 프로그램을 짤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잘 되냐 하는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그 2가지를 구분을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지금 교육 방법을 선생님들께 설명드리고 있는데 이 수업, 50분의 수업만 계획을 하는 거랑 1월부터 6월까지 7월, 8월 모의고사, 90, 10일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는 거랑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요거를 헷갈리시면 나중에 인출이 헷갈리기 때문에 전체 프로그램을 짜는 내용인지 수업에만 해당되는 내용인지 헷갈리는 이유는 둘 다 해당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잘 구분을 하시면 좋을 거고 세보면 11번 정도 교육학 논술이 있었는데 8번 출제가 됐어요. 또 출제될 거고 계속 출제가 되고 출제가 안 되면 좀 놀라운 영역이죠. 교육심리는 출제가 되면 놀라운 영역이고 교육방법은 출제가 안 됐어? 그러면 놀라운 영역이니까 여기는 중요하다. 자, 교육공학.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인적, 물적 요소를 잘 가르치려면 무엇을 갖춰야 돼? 어떻게 계획을 해야 돼? 이런 영역이다. 가볍게 읽어보는데 어슈어가 나오면 뚫어지게 보면 된다.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나머지 밑에 부분은 복습할 때 다 배운 다음에 와서 읽어보면 쉬워요. 지금 배우지 않았는데 밑에 거를 읽으면 좀 어려워서 일단 넘어갈게요. 교육공학의 이해는 옛날에 교육공학이라는 학문이 있었어요. 이렇게 시작됐어요 하는 역사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고 교수 매체는 하이니히의 어슈어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도 문제를 낼 수 있어요. 여기도 문제를 제가 낸 기억이 나네요. 노란색도 문제를 물론 낼 수 있지만 가볍게 이해만 하면 되고 여기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객관식 시험을 뭐가 났는지, 답이 뭐였는지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어디서 많이 나왔는지 저는 분석을 하거든요. 선생님들이 그걸 분석하면 전공이 망해서 안 되고 저는 분석을 하면 여기서 많이 나왔어요. 객관식 시험이 여기 중에서도 여기 별표 있는 4번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 얘기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긴 해요. 여기가 중요하다. 그럼 교육공학의 특징을 한번 보면 교육공학, 잘 가르치는 방법에 관한 학문의 특징은 뭘까? 잘 가르치는 학문의 특징이죠? 잘 가르치고 싶어. 그러면 이거를 대충 하긴 싫다는 거 아닌가요? 대충 하기 싫으니까 도입, 전개, 정리 뭐 이런 거 동기유발, 피드백 이런 거 하잖아. 옛날에 서당 선생님처럼 저기서 제가 낮잠 자고 있다가 나 정현 선생님 수업 오세요. 그러면 담배 한 대 피고 밥을 먹고 그래 애들이 다 모였느냐? 네 모였습니다 훈장님. 그러면 와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떠드는 거지. 떠들다가 집에 가야 돼? 그래 그럼 너 집에 가. 이렇게 가면 될 텐데 왜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는 거를 연구할까? 지금 제 말 속에 있죠. 체계적이려고 하는 거죠. 체계적이려고. 체계적이다라는 것을 교육 방법에서는 체제적이다 라고 표현해요. 시스템이에요. 체제적이라는 말이 생소하면 체계적이다. 당연히 체계적이지. 교육공학이라는 학문은 어떤 목표, 내용, 매체를 유기적으로 잘 연결을 시키고 싶고 그런 이제 모형들이 뭐 AD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배울 거니까 괜찮아요. 축구를 내가 가르치는데 축구에 관해서 무엇을 가르칠 건지, 규칙을 가르칠 건지, 실질적인 기능을 가르칠 건지, 이거를 뭐 영상을 보여주면서 규칙을 가르칠 건지, 축구에 대한 규칙을 OX 퀴즈로 만들어 와서 가르칠 건지, 이것을 사지선다 문제로 가르칠 건지,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생각해 본다는 거죠.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는, 교육학을 처음 공부하는 선생님이 오신 거랑, 교육학을 10번 공부하신 선생님들이 앉아있는 거랑, 저는 다르게 수업을 하겠죠.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학원이나 어디를 가도 항상 진단평가를 보고 그 점수에 따라서 하게 되고 헬스클럽에 등록을 하러 가면 체지방부터 측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하죠. 그 얘기는 사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다른 거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무엇이 좋겠습니까? 약국에 가는 거 생각나게 되죠. 제가 목이 아파서 왔는데요. 그럼 목감기약. 콧물이 나서 왔는데요. 그럼 콧물약. 이런 거 주잖아요. 처방적이다. 두 번째는 처방을 해준다. 처방적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교육방법에. 그 얘기는 학습자한테 맞춤으로 뭔가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처방적이야. 처방을 해주는 거야. 저도 중간에 오셨는데 교육학을 공부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교육방법 먼저 하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영역인 교육과정 하세요. 그 다음 교육심리 하시고요. 교육사철학 하세요. 이렇게 안내해 주는데 저는 교육학이 처음이에요. 그러면 교육공학 하세요. 교육사철학, 교육과정 순서대로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도 다 처방적이지.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준다. 학습자 지향적이다. 이 잘 가르치고자 하는 학문 자체가 훈장님이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훈장님은 와서 그냥 떠들다가 가면 제일 편해. 그런데 내가 힘들더라도 학습자가 잘 배우게 하려고 연구하는 학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학습자 지향적이다 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얘는 오늘 듣는 게 끝이야. 열심히 설명한 이유는 또 볼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호반의 시각교육도 이해만 하시면 되는데 호반 건설 있는데 아세요? 호반 건설? 아파트 잘 짓고 막 리조트 잘 짓는 건설인데 자 아파트를 지었어. 호반 건설이. 아파트를 지었는데 1층에는 전체 장면이고 10층에는 언어가 지금 입주해서 있단 말이죠. 자, 수업을 제가 선생님들께 현장의 수업이란 이런 거예요. 하고 여기 계신 이 선생님을 모시고 간다. 제일 쉬운 거는 선생님 제가요, 학교에서 15년을 일해보니까요, 이렇고요, 저렇고요 말을 해봐야, 언어를 해봐야 얘는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어. 잘 이해가 안 되지. 근데 이 선생님이랑 같이 손을 잡고 내일 학교에 같이 출근을 했어. 이 선생님이 실제로 학교가 돌아가는 걸 다 봤어. 그럼 한눈에 이해를 잘 하시겠지. 왜냐면은 전체 장면은 굉장히 구체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순서가 뭐냐면 얘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쉬운 거고요. 10번으로 갈수록 되게 추상적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똑같아요. 자, 10번 보세요. 10번 언어가 여기 있죠? 굉장히 추상적인데 구체적인 건 낫죠? 얘랑 얘는 반대말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얘가 구체적이고 얘가 추상적이다. 그것만 보면 끝나요. 그럼 중간. 말로 하니까 모호하다며
실제로 가려니까 시간이 많이 들고 힘들다며? 그럼 뭐 하는 게 좋아? 중간 정도는 사진이 되겠지. 제가 학교에서 찍은 애들 사진이에요. 수업하는 사진이에요. 보여주면 중간 정도가 되겠죠? 전체 장면을 보여줬어. 좋지. 근데 공룡시대로 실제로 데려갈 수는 없잖아, 이 사람을. 큰일 나겠지. 그러니 어린이들을 공룡을 잘 이해시키려고 자연사 박물관에 가보셨어요? 천장에 막 익룡을 붙여놓고서 익룡이 소리를 끼룩끼룩 내면서 막 천장을 이렇게 돌아다녀요. 요즘 과학관 같은 데 가보면은 모형입니다. 못하니까 모형을 만들어. 모형이 어려워? 어떻게 필름 같은 걸 보여준다든지 입체 그림을 보여줘? 슬라이드를 보여줘? 사진을 보여줘? 사진도 사진보다 조금 더 추상적인 거는 그림이죠. 회화. 지도, 도표, 언어다. 외울 필요가 전혀 없다. 이해만 하시면 된다. 언어가 그만큼 추상적입니다. 그러면은 언어가 별로라며 추상적이라며 다 이렇게 가르치지 왜 못해? 시간이 엄청 많이 들겠죠. 이 선생님을 모시고 가. 그러면 하루에 하나밖에 못하겠지. 그럼 우리 이런 식으로 전공이랑 교육학 공부해봐요. 10년에도 다 못하겠죠. 역학도 역학하러 가. 생리학도 하러 가. 뭐 다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습자들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언어 위주의 수업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들은 좀 힘드시면 내가 수준이 높아서 언어 위주의 수업을 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걸로 나를 위로해줬으면 좋겠어요. 애기들 가보세요. 유치원에 가면 맨날 현장학습을 가. 모래를 뭐 하러 가, 산에 뭐 하러 가. 왜 그러겠어요? 언어로 해봤자 이해를 못하니까 구체적인 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높은 학습자 수준에 있기 때문이다. 대1의 시청각 교육입니다. 아까 거보다 발전했죠. 아까 거는요. 여기는 추상적이야, 여기는 구체적이야. 두 개밖에 없었죠. 근데 얘를 잘 보면 세 개로 묶여있죠. 그래서 얘가 더 후발주자. 연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조금 더 세분화됐고 얘가 더 자세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경험의 무엇일까요? 경험의 아추? 아추? 원추. 노래 생각난다. 널 보면 재채기가 날 것 같은 거죠. 아추. 경험의 원추, 원추. 그래서 브라보콘 그 그림 생각하시면 돼요. 원추가 이런 거죠. 학습 경험을 구체적, 추상적으로 구분을 했는데 아까보다 조금 발전해서 3단계로 갔네. 그럼 어떻게 3단계일까? 해보니 첫 번째는 행동적 경험이래. 진짜 가서 행동을 해보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구체적이야. 행동적 경험이지. 두 번째는 시청각 경험이죠. 보고 듣는 경험이 되겠죠. 여기까지가 시청각 경험이래요. 세 번째가 상징적 경험이래요. 자, 선생님들 집안에 있는 제일 어린애를 떠올려 보세요. 어린애가 맨날 뭐 하고 싶어 할까요? 책을 읽고 싶을까? TV를 보고 싶을까? 나가서 놀고 싶을까? 나가서 놀고 싶죠. 그런데 오늘 같은 날에는 울고 싶지. 비가 오잖아요. 나가서 못 놀아. 그러면 어떡하지? TV라도 봐야지. 그쵸? 제일 싫어하는 거는 책 보는 거지. 생각해보면 여기로부터 여기 갈수록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대1의 원추 시청각 교육을 나중에 브루너가 조금 일부 가져와서 브루너의 얘기를 잠깐 돌아가 보면 무슨 중심 교육과정이죠?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죠. 그럼 학자가 하는 거를 똑같이 애들한테 가르칠 수 있어.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한테 가르칠 수 있어. 대신 단계만 좀 낮춰주면 되지. 할 때 그 단계를 얘를 가져갔다는 거죠. 고등학생은 제일 높으니까 상징적인 경험 가능하겠죠. 언어를 읽어보게.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은 아무래도 시청각을 좋아하겠죠. 그래서 역사 공부를 되게 싫어하는데 애들이, 어떤 반 애들이, 저희 옆반 애들이 자기네들은 역사가 너무 재밌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의심을 하고 너네는 그럼 역사 시간에 뭘 하니? 이렇게 탐문을 해봤더니 맨날 뭐를 보여주세요. 이순신 장군의 뭐 영화를 보여주시고 누구 걸 보여주세요. 맨날 끝말이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재밌구나. 그렇죠. 그걸 적절히 사용해야지 그것만 하면 좋은 사례는 아니죠. 요거보다, 요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우리가 기억할 거는 요거예요. 그래서 얘를 행동적, 영상적, 상징적 요거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같이 소리 한번 내볼까요? 행동적, 영상적, 상징적. 자, 요건 좀 중요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청킹해서 외웠더라? 동영상이다. 애기들이 좋아하는 건 동영상이지. 동영상. 애기들만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어른들도 사실은 좋아하죠. 제가 연구실에서 만난 많은 남성분들이, 여성도 있었어요.
야구 시즌이 되면 밥도 안 먹고 야구 이 영상을 틀어놓고 샌드위치로 막 식사를 때우면서 끝끝내 야구를 보더라고요. 아니면 뭐 축구나 뭐 보잖아요. 다 선생님들 보시는 것도 동영상이죠. 그렇게 외우시면서 행동적, 영상적, 상징적이다. 그럼 초중고가 어떻게 찢어집니까? 대답은 못해. 그건 안 정해져 있어. 그렇지만 고등학교는 상징적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죠. 결국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결국엔 데려가 봐야 안다. 시청각 통신으로 갈게요. 시청각 통신은 1950년대에서 1960년대니까 한국 전쟁 그쯤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된 이론이긴 한데 선생님들이 보시면 오래됐지만 좀 말은 되네. 그렇게 생각되실 거예요. 벌로의 SMCR 모형이다. 오늘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SMCR. 요가 앞자딱이죠? S는 샌더예요. 샌더. 보내는 사람. 그 다음에 메시지죠. 메시지. M이지. 통신수단. 채널. 애기들이 좋아하는 채널을 높이고 낮추고. 채널, 수단. 받는 사람은 리시버죠. 배구에서도 리시버가 받잖아요. 리베로가 리시버. 하여튼 SMCR이죠. 그래서 그렇게 외우는데 통신 개념을 도입해서 교수학습 과정을 이해하는데 여기다 제가 화살표를 그려놨단 말이죠. 이거는 선형적인 거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저기 지금 촬영하시는 선생님께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 그러면 우리는 답을 하겠지. 우리 시대에 생각하는 통신이라는 거는 쌍방향이에요. 항상. 카톡을 보내서 답은 안 와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일자가 딱 지워지지. 쌍방향인 거지. 근데 이 시대에는 거기까지 아직 가지 못했다. 한계점이 이 모형의 전제가 화살표가 일로만 가는 거지. 그것을 선형적이라고 합니다. 선형. 선 모양이다. 그게 한계점이죠. 그러니 대답을 해주고 싶은데 너가 지금 보낸 메시지가 이러이러해 하고 대답을 해주고 싶은데 반대로 화살표가 없다. 반대 화살표를 교육학에서 자꾸 뭐라 그래요? 피드백이라 그래요. 피드백. 그래서 피드백에 대한 제시가 없어. 그게 한계점이다. 기존의 시청각 경영. 기존에는 옛날 뭐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났을 때도 라디오는 있었지. 그러니까 시청각에 머물러 있었는데 의의는 보고 듣는 거 말고 만지는 거 촉각, 냄새 맡는 거 후각, 맛보는 거 미각을 추가시켰다. 요거 세 가지가 추가됐다는 의의점은 있지만 한계점은 선형적이다 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럼 한번 구체적으로 볼게요. 그래서 요거를 종이비행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대부분 송신자죠. 정보를 교실에서 보내는 사람이 선생님이야. 그럼 제가 종이비행기를 접었어. 그럼 이 종이비행기에 전달 내용을 썼겠지. 메시지를. 그 다음에 통신수단. 이 바람을 타고 가네. 통신수단을 통해서 수신자 저기 끝에 있는 선생님한테 오땡땡 선생님한테 제가 지금 비행기를 보내. 이건 지금 선형적이지. 이거를 가정하면서 보겠다는 거죠. 어떻게 생겼냐? 첫 번째는 제가 보냈죠. 송신자 저기 끝에 계시죠. 남색 옷 입으신. 그러면 송신자 선생님, 제가 교사죠. 교사는 송신자야. 샌더야. 요거는 교사야.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메시지를 보낼 건데 메시지 안을 쫙 째려보면 뭐가 좀 지저분한 것들이 있다는 거지. 그럼 어떤 내용을 보낼까? 선생님한테 제가 무엇을 전달할까? 그림을 전달할까? 글을 전달할까? 사진을 전달할까? 무엇을 전달할까? 하는 내용이 있을 거고요. 그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요소가 있을 거고요. 구조가 있겠지. 퀴즈를 내고 답을 얘기할지, 답을 얘기하고 퀴즈를 할지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도 있을 거고요. 중요한 건 요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건 좀 알아야 돼요. 코드라는 게 있어, 코드. 그래서 코드를 보내는데 언어적인 코드를 보낼 수도 있고 비언어적인 코드를 보낼 수도 있어요. 숙제를 잘 안 내시는 선생님한테 제가 선생님 숙제를 매주 내셔야 돼요 라고 언어로 해가지고 비행기를 날릴 수도 있지만 지난주에는 숙제를 잘 내셔서 잘했어요 하고 웃는 스마일 표시를 그림을 그려가지고 날릴 수도 있죠. 그럼 전자와 후자의 차이점은 언어냐 비언어냐 얘를 코드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잘 알아두시고 처리는 어떤 형식으로 처리를 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건 없지만 구조랑 코드 정도는 이해를 해야 돼. 구조? 순서를 말하는구나. 코드는 언어적이구나. 언어적이지 않은 거구나. 라고 얘기한다. 자, 통신수단이 있겠죠? 선생님께 편지를 보냈다. 편지를 열어봤더니 글이 써있더라. 그럼 시각이지, 시각. 근데 편지에다가 제가 편지를 그냥 안 하고 거기다 향수를 칙칙 뿌려가지고 향수가 묻은 편지를 보냈어. 그러면 시각이랑 후각을 썼네. 그런 식으로 생각해 봤을 때 식스센스 영화 생각나는데 사람의 감각은 5감각이죠. 귀신을 보는 거 빼고 5개잖아요. 5개의 감각이라는 통신수단을 통해서 결국에 학습자에게 간다. 근데 뭔가 오타가 있는 것 같아. 어디가 있는 것 같아? 송신자랑 수신자가 밑에 하위 체계가 똑같이 써있죠. 근데 오타가 아니라 원래 그래요. 왜 똑같이 써있을까? 얘와 얘가 일치하면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 선생님한테 아까 편지를 보냈는데 저는 중국어로 막 편지를 썼어. 저 선생님이 못 읽는다는 가정하에 못 읽었어. 그럼 소용이 없겠지. 저 선생님에게 막 어려운 시를 썼어. 저 선생님이 저한테 시를 썼어. 제가 못 읽겠지. 그 얘기는 뭐냐면 송신자와 수신자의 문화 양식이 같거나 사회 체계가 같거나 지식 수준이 같거나 태도가 같거나 통신 기술이 같을 때 더 잘 돼요 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괜찮죠? 그래서 학교에서 젊은 선생님이 오면 애기들이 좋아하잖아. 선생님들이 가시면 엄청 좋아할 텐데. 제가 어제 강의 되게 힘들게 끝나고 전화를 했는데 어떤 선생님이었냐면 작년에 교육학 20점 받고 전공을 73점 받아가지고 합격을 해서 작년에 처음 공부를 했는 초수 선생님인데 벌써 발령이 났대요. 그 순간 제가 머리에서 띵 소리가 나요. 나는 계속 강의하고 있었는데 벌써 그 수험생은 발령을 받았네. 청담 어디로 발령을 났대요. 좋겠다고 막 축하를 해드렸는데 좀 놀으라고 여행 가라 그랬더니 공부를 하고 싶대요. 이해가 돼요? 이렇게 임용고사 열심히 했는데 3월에 발령받고 공부를 하고 싶대요. 왜 그렇게 사냐고. 해외여행도 가고 저는 막 불쌍하다. 어떻게 3월에 발령을 받았냐 불쌍하게. 좀 놀다가 6월이나 7월에 발령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저는 공부를 하고 싶어요. 대학원에 가고 싶어요. 저한테 연락한 이유는 대학원 가고 싶으니까 대학원을 좀 이렇게 소개해달라 그 얘기였어요. 저는 강력하게 말리면서 2, 3년 놀아도 충분하다. 2, 3년 논 다음에 얘기해도 교수님 되고 다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끝내 제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지막 채팅에 제가 끝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결국에 공부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왜 그런지 몰라 사람이. 선생님들도 공부하다가 너무 내가 힘들게 했는데 잘 되잖아요. 그럼 이게 마약 같은 것 같아. 내가 공부를 1년 했는데 이렇게 성공해서 직업을 잡았잖아요. 그럼 또 하고 싶은 거. 내가 잘하는 걸 또 하고 싶어. 성공 경험을 맛본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이 났어요, 지금. 이런 것들. 그럼 그 선생님을 되게 좋아할 거야, 학교에서. 좋아한대요. 고등학교에서 좋아한대. 왜 좋아할까? 애들하고 비슷해. 나이도 제일 비슷하고, 문화 양식도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 나이 많은 선생님들보다 그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해. 그래서 기본적인 통신의 과정이 비슷하면, 이런 것들이 비슷하면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비행기를 보내는 거 생각하면서 까다로운 건 요거밖에 없어요. 코드랑 구조를 기억하는 거, SMCR이 뭔지 아는 거. 내가 교사가 될 사람이니까 내가 이쪽이야. 학생이 이쪽이지 생각하시면 돼요. 쉐논과 슈람까지 할 건데요. 쉐논과 슈람, 앞으로는 쉐논과 슈람을 볼 때 슈슈인데 쉐논과 슈람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쉐논과 슈람이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시각화하는 거예요. 구호와 방법 중에 하나가 말로만 가르치지 않고 말이랑 그림을 엮어서 가르치는 거. 쉐논과 슈람을 설명을 하면 SMCR이랑 비슷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걔보다 좀 세련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까 걔는 1950년, 얘 1964년인데. 뭐가 세련돼졌을까요? 뭐가? 화살표가 생겼잖아요. 아까는 가기만 하고 없었는데 이제는 화살표가 생겼어요. 세련돼졌죠. 피드백이 생겼어요. 쉽게 얘기하면 피드백이 생겼어요. 어렵게 얘기하면 비선형적이에요. 한 차이가 있겠고 통신과정의 구성 요소로서 뭘 했냐? 경험의 장을 말했어. 자, 교사가 경험한 장이 있을 거고 발령받으신 그 선생님의 경험의 장이 있을 거고 가서 만난 학생의 경험의 장이 있겠죠. 그러면 교사랑 학생의 경험의 장이 크게 공유가 될수록 좀 더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죠. 결국에는 그 얘기예요. 유창하죠. 하지만 뭐가 없어. 경험의 장이라는 게 있고 피드백이라는 게 있고 그 사이에 방해하는 잡음이 있다. 비선형적인 모형이다.
평가 수정의 기능이 존재하더라. 자, 아까는 가기만 했는데 뭔가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하셨죠? 다시 돌아가서 피드백을 하는 거지. 교사와 학습자 간에 공유하는 경험이 중요해. 그 선생님이 닌텐도를 해봤어. 학생들도 닌텐도를 해봤어. 학생들이 닌텐도를 뭐라고 막 말했는데 선생님이 알아듣고 그래! 무슨 캐릭터가 있지? 해주는 거라 닌텐도가 뭐냐 하고 있는 거나 애들하고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젊은 선생님들을 학교에서 좋아하죠. 선생님들 가시면 좋아하죠. 그럼 송신자가 여기도 있네요. 누굴까요?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가 되겠죠. 교사가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데 얘를 기호화해. 그러니까 종이 비행기를 접었으면 이렇게 꾸겨. 신호를 보내서 종이 비행기 꾸긴 거를 피겠지. 해독을 하면 수신자가 받겠지. 그러니까 비행기를 보냈어. 송신자가 기호화. 접었어. 신호 보냈어. 해독 펴보니까 받았어.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요게 중요합니다. 경험의 장은 어때야 될까? 많아야지. 그래서 교사와 학생의 공통된 경험이 많을수록, 교훈이 많을수록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경험이 많을수록 커뮤니케이션이 잘 일어나. 선생님 짜파구리 먹어봤어요? 먹어봤어. 이래야 되는데 짜파구리가 뭐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경험이 많을수록 일부러 그래서 막 선생님들이 애들하고 소통하려고 재미도 없는데 쇼프로도 보고 막 노력을 하죠. 잡음. 메시지의 전달 과정에 당연히 방해하는 잡음은 적을수록 좋겠죠? 피드백은 교육학에서 맨날 많을수록 좋대요. 그래서 이 화살표. 경험은 많으면 좋아, 잡음은 줄면 좋아, 피드백은 많으면 좋아. 피드백이 많아서 수정이 잘 될수록 좋아. 요거는 기억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장이랑도 옛날 이론이지만 접목이 될 만한 것들이 있어요. 경험의 장 이쪽에 교사를 떠올리시고 그림처럼 이쪽에 학생을 떠올리면서 제가 다음에 잘 얘기 안 해요. 이 모형은 잘은 얘기 안 하지만 쉐논과 슈람을 얘기하면 이런 그림이 떠오르면 돼요. 머릿속에. 교육공학의 이해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체계적이었어요. 아까 약국 얘기하면서 뭐라 얘기했죠? 맞아요. 처방력이었어요. 맞춤의 약을 지어줘야 돼. 학습자 지향적이었어요. 우리는 교육 방법 쓰기 싫어. 쉽게 하고 싶어. 학습자가 편하게 하려고 써요. 시각교육 호반, 구체적인 거, 추상적인 거 있었고 시청각 교육 대일에서 원추 생각나시죠? 그 다음에 시청각 통신에서 무슨 모형이 있었죠? 요거 어떻게 보여요? SMCR. 그래서 SMCR 모형이라는 애를 배웠어요. 통신 과정에서 쉐논과 슈람을 배웠어요. 뭐가 높으면 좋아요? 두 가지. 경험의 장, 피드백. 뭐는 낮으면 좋아요? 잡음은 낮으면 좋아요. 지금 우리 수업이 왜 잘 될까요? 잡음이 없어요. 선생님들이 너무 집중을 잘하셔서. 제가 항상 교육했던 15년간의 환경은 잡음이 있었는데 내가 수업을 하면 싸우고 막 누가 나가고 이러더니 잡음이 없어. 피드백? 제가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경험의 장은 모르겠네요. 경험의 장이 어떤지 제가 더 많이 경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수 매체의 특성부터는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